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3개 빠졌습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든가요? 실적 쇼크로 주식시장이 세게 어제 시간에부터 난리였는데, 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가 플러스로 반등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나 이런 것들 아시아 시장은 어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유럽 장서부터 쑥 쓸려 내려가더니 미국 장서에서 세게 된통 맞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세게 받고 이번 주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 강도에 대한 그 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저점을 뚫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뚫으면 또 사면 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이미 드렸지만, 저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수 포지션을 계속 늘리고 현금 포지션을 줄이는 이런 패턴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최근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오늘 보면 이게 최종인가 어디 보자. 네, 이거 피델리티사의 그 내용입니다. 섹터별 하락률을 보면 여기 보면 정보통신 기술하고, 그 다음에 민감주, 경기 민감주하고, 그 다음에 그 통신업, 이 통신업과 관련된 거는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인비즈 데이터 오늘 주식 변동률이거든요. 보면 이 페이스북이 오늘 26%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7.64% 빠졌어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데이터를 보면 개발학을 했죠. 이게 굉장히 긴데 장기 차트로 놓고 보면 이게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그러니까 작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조정받고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 이 정도 패턴이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아마존도 개파락했거든요. 두 개 다 보면 이게 메타버스 어디 갔나, 메타버스 있네요. 예.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여기 보면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퀄컴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매출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퀄컴도 여지없이, 퀄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퀄컴 마이너스 3%, 3.5 정도 빠졌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실적 발표가 그 다른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것들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발표 나온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제가 주식시장 들여다볼 때 쓰는 개념 중에 이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임계점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과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어떤 특정 그 포인트, 온도나 조건 이런 것들을 임계점이라고 말하는데, 주식시장에도 임계점, 그러니까 자산시장, 투자시장에도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이제 아침에 부동산 관련 가격을 어떤 전문가께서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막 하시면서 거래량도 말씀하시고 수급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정책적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 투자 시장 안에 들어와 보면, 자산 시장 안에 들어오면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투심이 작동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에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긍정적인 것들의 해석 강도가 높았던 거에 비해서 반대로 그 부정적인 해석 강도가 높아지는 패턴으로 넘어가는 그런 임계점이 존재해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패턴을 막 키우면서 투심이 악화되다가 긍정적인 패턴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런 임계점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임계점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작업을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주식시장 계속 보면서 계속 밀려 올라왔었잖아요. 이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제대로 안 받고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정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미 반영된 것처럼 보인,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된 것처럼 보였다가 나스닥서부터 그 강도가 세게 밑으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임계점이 바뀐 패턴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뭔가 안 좋은,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시그널들이 계속 나와도 그 시그널들을 그 투심이 이겨내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임계점이 넘어서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반대로 뒤집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반등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세가 한번 전환됐다고 해서 완전히 굳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뭐 그 아마존이나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메타 플랫폼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실적보다 못해서 밑으로 밀려 내려온 건 이해하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훨씬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아마 4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정도씩이나 빠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임계점이 뒤집혀서 긍정적인 이슈를 쳐다보기보단 긍정적인 게 묻히고 부정적인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퀄컴의 배수가 23배 정도 되거든요. 퍼 배수가. 그러니까 퀄컴의 배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퍼 배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률이 상당히 굉장히 높게 나왔죠. 마이너스 4% 넘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약세로 계속 움직이는 패턴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가상화폐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고, 가장 투심이 강력한 게 사실 가상화폐 쪽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지금 이건 축이 틀리니까 하락 강도가, 이게 데이터의 움직임을 잘 보기 위해서, 이게 나스닥하고 이게 캔들 차트가 가상화폐입니다. 이게 서로 축이 잘 똑같이 움직이는 이 패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동일한 상승률, 하락률로 바꾸기 위해서 이 차트를 좀 바꿀게요. 축을. 이렇게 보면 이게 동일한 상승률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정점을 맞이한 뒤로부터, 여기 이연저리를 찍어 볼까요? 이렇게 맞이한 뒤로부터 나스닥은 한 13% 하락했는데, 이 가상화폐는 40% 넘게 하락했거든요. 투자 강도에 투심이 강한 것들이 깨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패턴은 한동안은 유지될 것 같고, 이 패턴의 유지의 종료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누적적으로 시장에 계속 작동이 돼야 되고, 그 작동 하에서 이 투자 심리를 가졌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을 그렇지 않은 반대 쪽에서 매수 물량으로 받아주는 패턴이 지나간 뒤에야 상승 강도를 올릴 수 있다. 언제쯤 되겠느냐? 통상적으로는 이미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얹혀야 될 게, 그게 QT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면, 이 차트는 파란색은 연준의 자산 규모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월쇼 주가 지수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쭉 주식세가 타고 올라오다가 보면 그 매집 자산 규모가 줄고 있죠. 연준의 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이거가 그 채권, 보유했던 채권이 시장에서 매도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그 시기에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세차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경기 사이클의 지표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얘만 보고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판단하는 건 일단 100%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녹록히 좋지는 않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일단 일정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앞에 최근에 있는 이렇게 밀고 올라온 이 대차 대표가 줄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매도를 시작하게 되면 주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 이외에 그 QT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 그 액션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이 상승 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주식시장을 쳐다봐야 됩니다. 일단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향후에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지표 나온 거를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내려가는 강도로 있고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57.4 예측했는데 57.6이 나왔고 서비스업 지수도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여기 보시면 59.5인데 59.9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다만 이제 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오미크론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에 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활동에 제재가 일정 부분 가해지면서 그 PMI 지수에는 영향이 있었지만 뭐 그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뭐 마켓에서 나오는 데이터 정도는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데 그보다는 ISM 제조업 지수 훨씬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ISM으로 본 걸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기준금리 그냥 그 제자리를 놨거든요. 유럽 통화정책 나온 거 보면 3일날 나온 거 보면 이거 뭐 그 긴급 구제 금융하고 자산 구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다음에 긴급한 그 팬데믹 구제 매입 프로그램이 두 가지, PEPP하고 그다음에 APP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3월부터는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기준금리는 그냥 바뀌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내일 보시면 나오죠. 변환시키지 않고 유지되는 것. 그런데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매입 프로그램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약세로 나왔었거든요. 유럽 시장이. 그리고 미국의 그 고용 부분이 나왔어요. 이 민간 고용 부분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30만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게 1월달 나온 거거든요. 30만 1000명 감소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이 대부분 감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아닌데 중소기업 하면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여러 가지 중소자영업자들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감소가 상당히 많았고 운송 쪽,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 레저나 혹은 숙박 같은 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보면 이게 지난달 데이터입니다. 지난달 80만 명 늘어났는데 민간 고용에서 여기 보시면 뭐 대기업, 중기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용을 하고 소멸이 가장 작죠. 뭐 원래 이 규모대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요번에 나온 거 보면 대기업, 중기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소기업보다. 그래서 오미크론 영향이지 추세적인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전체 고용,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부분이 오늘 나오거든요. 금요일 새벽,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나면 그 데이터도 뭐 크게 우려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걸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전체 부분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요소지 추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미크론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조정 이후에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거에 대한 뭐 그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판단이 틀려서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역시 또 매수 타이밍의 신호다라고 보고 또 포지션을 확대하는, 현금을 줄이고 주식의 포지션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고 기업 측면에서 환율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전에 키코 사태를 아시잖아요. 은행들이 어설프게 주식 그 환율을 판단했다가 건실한 중소기업을 여러 개를 파산시켰던 그런 키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단순 투자가 아니고 특히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그리고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시장을 맞추는 거는 럭비공 하나를 떨어뜨려서 튀는 방향을 예측하는 거라면 환율의 방향성은 럭비공 3개를 동시에 떨어뜨려서 그 3개가 동시에 어디로 튀는지를 다 맞추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모든 자산의 가격, 환율도 역시 통화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가격 변동이잖아요. 그거는 긴 추세적인 변화를 주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변동성을 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변동성을 보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게 뉴스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신문기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극대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발생 안 하네? 라고 하는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추세적 요인을 보지 않고 부분적 변동성 요인을 보고 그걸 극대화하게 되면 그 판단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아니네 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거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하는 게 달러 인덱스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게 이제 먼저 인지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캔들 차트 있죠. 이 캔들 차트가 우리나라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초록색 차트가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파란 게 주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볼 때 일단 달러 인덱스 패턴하고 동일하게 보는 게 맞아요. 긴 추세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단기적인 액션으로 취할 걸 볼 때 주가 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주가 지수는 왜 보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주시장에서 자금이 쪽 빠져나갈 때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나갈 때 그때 환율이 급등하는, 환율이 치고 올라가는 단기적 수요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 시기에만 환율이 딱 올라가는 그런 패턴, 아주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환율이라고 하는 건 큰 경제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에 큰 경제 시스템의 흐름, 경제의 흐름, 이 세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환율 추세를 판단하는 게 좋은 판단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주가가 아래로 급락할 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 데일리로 보면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 붕괴될 때 보면 주가가 1차 붕괴되고 여기 내려오는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환율이 1차 급등하죠. 그 다음에 반등하면서 환율이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주가가 세게 하락하면서 올라가는 강도가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강도하고 여기서 깊어지는 강도가 다르죠. 결과적으로 환율도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급등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환율은 주가는 원상태까지 회복이 안 되지만 환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똑같이 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제가 잠시 화면을 멈췄었는데 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잘 보시면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환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다 여기서 1차 쭉 조정받고 여기가 이 3월달 조정받은 거거든요. 베어스턴스 깨졌을 때 여기가 저점을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환율은 위아래,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정도를 보이게 되는데 리먼이 터졌던 게 9월이거든요. 그래서 유언저리에 터졌습니다. 리먼 사태가.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빠지면서 환율이 좀 움직이다가 이거 빠지면서 세차게 올라가죠. 환율이. 그래서 경기 수축 국면에 보시면 경기 정점에 이르러서 주식이 하락 국면으로 약간 내려올 때 그때부터 환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다음 1차 조정 국면에서 1번 한 번 들리고 그다음에 2차 조정 국면에서 세차게 두 번 들리게 돼 있어요. 이런 패턴이 여기선 이제 추세적으로 길게 일어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1차 조정 받고 약간 들리다가 2차 조정 받을 때 세게 올라갔던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갑자기 확 들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려올 때, 특히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1차적으로 들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2차적으로 주식시장이 세게 내려올 때 그때 세게 들리는 패턴을 보인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하고 강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강도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다만 달러 인덱스가 정점에 도달하는 수준이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정점에 도달하는 수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보시면 여기 급등한 거 이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초록색 요 화면 여기를 봐주십시오. 요 언저리 보면 이게 100달러 조금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좀 넘어서면 상승 강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의 수치가 한 6달러? 뭐 이 정도 언저리에 있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의 폭이 100달러 언저리다. 100달러 정도 가면 멈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은 여기 보시면 한 2,000원대 초반 1,200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224원. 까지 올라갔던 패턴을 보이는데, 여기 올라갔던 이 1254원까지 올라갈 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시적으로 들렸던 거기 때문에 여기 강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전 주가 급락이 없었던 강도를 놓고 보면 한 1200, 이때 강도가 1224원 정도 되거든요. 언저리가. 그래서 이 강도식이, 요 강도식이 여기, 예. 요때 강도식인데, 여기 30원, 1230원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요 정도 올라가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거는, 좀 길게 추세를 놓고 보면, 예, 이게 좀 긴 추세인데요. 이 주봉입니다. 아까 일봉이었고. 이렇게 급등했던, 이게 환율이 급등한 거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확장면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환율이 내려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에 있는 요 언저리 에서부터 이 하단에 있는 이 언저리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율의 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경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관점으로 돌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을 정리를 하면, 환율은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의 상하단의 움직임이 최근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에서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상하단의 움직임에 도달하는 수준 정도의 우리나라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였느냐, 그게 이제 참고 사항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이 급락할 때, 혹은 우리나라가 뭐 큰일이 터져서 급락할 때, 요때 환율이 급등한다. 요 부분 또 인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크게 글로벌 경제의 흐름 자체가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 경제 잘 돌아가는 관점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온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정 부분 내려오고 나서 반등하는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승 강도가 윗단에 있기 때문에 아랫단에서 여기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서 경제가 좋아지는데 얘를 뚫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보다는 여기서 멈추고 경제가 좋아지면 추세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이게 추세적인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기에 추세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이고, 제가 보기에는 무역 수지의 적자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게 되면 관광 수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 수지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달러의 유입 요인, 외화의 유입 요인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좀 달라진 환경이기 때문에 달러 유입이 상대적으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면 달러 유입이 많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상승 압력,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보다는 하락 압력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니까 환율은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